어머니, 진명이 저한테 넘겨주세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내 동생이 맞나 싶었습니다. 평생 같이 밥 먹고 싸우고 웃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만 나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돈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느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드라마 같지도 않은, 우리 주변 어디서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는 그냥 흔하디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잘 웃었고 잘 먹었고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 떠들썩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주 평범한 그 어느 날, 그 가족에게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금이 되고 금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영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부끄러운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왜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처지에 서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좋은 날, 이유 없이 기분이 따뜻한 날,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내 지연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기울게 쏟아지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누군가 오래된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수석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잔뜩 만들어 놓으셨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면서 왜 물어? 그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길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그냥 부부끼리 나누는 일상의 말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게 충분했습니다. 부모님 댁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된장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 이 냄새. 이 냄새는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고 40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아이고, 다들 왔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저를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평생 주름이 늘어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만의 그 환한 웃음. 동생 민수도 아내 수진이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신발을 벗으면서 코를 한껏 들이켰습니다. 와, 엄마. 또 이렇게 많이 했어. 우리 둘밖에 안 오는데 뭘 이렇게.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이미 식탁은 반찬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잡채, 불고기, 김치전,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과일까지.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밥상이 곧 마음이셨습니다. 야,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먹냐? 민수가 거들었고 우리는 작은 식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넓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참 다 착해서 걱정이 없어. 아버지가 소주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괜히 쑥스러워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른이 다 되어서도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칭찬받는 게 좋았으니까요. 아내 지연이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또 시작이네. 사위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너무나 따뜻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곧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으로 밥알을 긁어 올리다가 아버지가 멈추신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래 멈춰 계셨습니다. 너무 오래. 아버지, 내가 불렀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허공을 잠깐 바라보시더니 툭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참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시끄러운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그 작은 소리가 방 안 전체를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순간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어지러우신 건가? 과음을 하셨나? 그런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영수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른 마지막 말.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아버지.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울부짖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부축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119에 전화를 했고 지연은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그 평범했던 집안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특유의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계음, 삐삐, 누군가의 숨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발소리.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마스크 너머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가족들의 눈빛이 처음으로 서로를 향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 식탁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병원비 많이 나오겠죠?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나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도, 그리고 현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은 아주 냉정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중환자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은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기도를 올리시는지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뭔가가 가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간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건강하셨습니다. 병원을 싫어하셨고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잘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오래 누워 계셔야 한다고 나는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간병 비용이 얼마나 들죠? 말한 사람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미리 알아야 대비를 하니까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몇백만 원 이상입니다. 상태에 따라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옆에서 민수가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눈빛이 살짝 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걱정이려니 했습니다. 누구나 할 법한 걱정이려니. 복도 나와 민수가 따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자리에서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치료받으셔야지. 아니, 간병비 말이야. 그거 쉽지 않을 텐데.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나도 알지. 그래서 어쩔 건데. 그때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민수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게 단호했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감당할 문제 아니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이 장남이라고 다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 말,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그 말이 내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보고 다 내라는 거야? 잠깐의 정적. 그리고 지연이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죠.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무언가가 아주 작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수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나눌 건데? 챕터 3 처음 나온 돈 이야기. 돈 이야기는 참 묘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바뀌거든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 우리 4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반씩 나누자 나랑. 민수 반반으로. 그 말에 지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반씩이요?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형, 그건 좀 아니지. 뭐가 아니야. 형이 더 여유 있잖아. 그 짧은 말이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형제한테 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부모님 병원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여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내가 돈 좀 번다고 해서 아니,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지. 민수는 말을 끊었습니다. 형이 집도 더 크고 애도 없고 그래서 내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게 맞아요. 형님네는 여유 있으니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명절에 같이 웃고 그 자리에서 공평을 이야기하는 지연을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럼 너희는 안 내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그 순간 민수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주 가볍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솔직히 재산 생각하면 형이 더 가져갈 거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산. 그 단어가 이 자리에 이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우리는 벌써 그걸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그 얘기 꺼낸 거냐?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나는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단단한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서지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싸움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요. 직접 싸우는 사람보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그냥 카페에 앉아 커피 마시는 가족으로 보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인가. 그때 지연이 조용히 등을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느꼈는데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 언젠가는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중 일도 그렇고 유산이요.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직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민수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실 다들 생각하고 있었잖아. 집이랑 땅이랑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잖아. 나는 씹어 삼키듯 말했습니다. 아,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냐? 그때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예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병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정리하는 게 맞죠? 그때 그동안 조용히 있던 사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손을 모은 채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부담이 큽니다. 장모님이야 당연히 모셔야죠.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님 쪽이 더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던졌지만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고 말았습니다. 웃지 않으면 뭔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 이제 다 나왔네. 결국 그거지? 돈.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 식은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커피는 이제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실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정말 가족인가? 그럼 정확히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겠네. 그 말과 함께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챕터 5 숨겨진 재산. 돈의 냄새는 참 이상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며칠 뒤 어머니 집. 거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공기가 불편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오면 언제나 따뜻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마치 겨울에 환기창을 잠깐 열어놓은 것처럼. 지연이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건 왜?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요. 확인 좀 해야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차갑게 계산된 따뜻함이었습니다. 서랍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낡은 통장, 오래된 서류, 그리고 먼지가 쌓인 봉투들. 나는 그 봉투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아끼고 모으신 것들, 어머니가 반찬값 줄여가며 모으신 것들, 그게 서랍 안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통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봐. 잔액이. 그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네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집값까지 하면 꽤 되겠는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서류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는 내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그냥 서러움인지 구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크다. 그 웃음, 처음으로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뭔가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동생이 맞나? 함께 자랐고, 함께 밥을 먹었고, 어릴 때는 한 입을 덮고 자기도 했던 저 사람이 정말 내 동생이 맞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아주 작게,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가족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얼마나 가져갈 건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받아야 하는지 따져봐야지. 그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챕터 6 계산이 시작된다. 사람은 기억합니다. 특히 자신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 잊지 않죠. 며칠 후 다시 모인 가족. 하지만 이번에는 식탁이 아니라 서류와 계산서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우리끼리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군대도 다녀오고 집에도 계속 있었어. 부모님 옆에 있었던 건 나야. 민수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집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이 부모님 모신 건 맞죠? 근데 그걸로 재산까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정확하게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반갑게 손 잡아줬던 지연. 명절마다 같이 웃었던 지연. 그 지연이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말 똑바로 해. 내가 언제 다 가진다고 했어? 그럼 공평하게 하자고요. 기여도 따지지 말고. 그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여도 따지면 형이 더 가져가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정적? 아주 짧지만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따져보자.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그날 우리는 가족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했고 누가 덜 했는지를 따지는 기록이었습니다. 명절에 누가 먼저 왔는지, 용돈은 누가 더 드렸는지, 아프셨을 때 누가 병원을 모셨는지, 그것들이 하나하나 꺼내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증거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이제 형제 아니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돌이킬 수 없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챕터 7 부모 앞에서의 연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남 앞에서는 가장 착한 얼굴을 하고 뒤돌아서면 가장 냉정한 계산을 하니까요. 병실안.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고 기계음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손이 예전에는 그렇게 크고 따뜻했는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왔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낮추고 눈도 촉촉하게 만들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 연기를 한 거니까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아들처럼 보이는 연기를.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옆에서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 다 있으니까요. 그 말만 들으면 세상에 이런 효자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야, 병원비 정리 좀 해야겠다. 내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도 바로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는 거잖아. 지연이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계속 돈 나가는데. 그 대화들이 복도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대화가 병실 안까지 들어간다는 걸. 하지만 병실 안.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 아래에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듣고 계셨습니다. 전부.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뭐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그 말, 아주 조용히 내뱉은 그 한마디가 병실 안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아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문 밖에서는 여전히 계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나면 가슴이 저립니다. 아버지가 혼자 그 말을 들으시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눈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차라리 빨리 정리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가족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금이 가고 또 금이 가고 결국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대화도 필요한 말만 그마저도 짧게 형, 병원비 보냈어? 보냈다. 얼마? 보면 알잖아. 말은 짧아졌고 감정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민수와 전화할 때마다 이상하게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 한 통이 반 시간씩 이어지곤 했는데 이제는 세 마디를 주고받는 것도 힘든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의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나중에 수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신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수진이 말했다고 합니다. 형이 그냥 공평하게 나눌 것 같아? 민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겠지요.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아무것도 못 받아. 그 말, 아주 현실적인 말이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가 돈이 없어서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놓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형을 경쟁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우리 집에서는 여보, 나 솔직히 너무 화나. 지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 얼마나 챙겼는데 명절마다 오고 반찬도 해드리고 근데 지금 와서 반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한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서인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양쪽 집에서 같은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방향은 어딘가에서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자리,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나 먼저 말할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정확히 나눕시다. 집은 팔고 현금화해서 반반.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내가 지켰다. 그럼 형이 다 가지겠다는 거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뭔가를 잃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닌 동생을 잃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챕터 9 결정적인 사건. 싸움에는 항상 끝내버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한마디가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는 내 발소리가 병원 바닥에 울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돈도 재산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야지. 짧고 단호했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그 말이 나오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어도 그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뭐? 내가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나도 가정 있어. 여기까지야. 그 한마디, 아주 짧은 선언이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나는 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안에 누워 계신데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동생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현실을 보자는 거야. 이미 충분히 했어.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제발. 하지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 병원 복도에 거친 숨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와 민수는 서로를 붙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준호는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조용히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남남이다. 그 말이 그 자리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어떤 선택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끝나 있습니다. 병실 안.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계셨지만 그날 이후로 눈을 뜨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안 왔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바쁘대. 짧은 대답. 그 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씁쓸했습니다. 화가 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미 무감각해진 거니까요.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쉰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들려요?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다 들었다. 그 한마디,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다는 게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얼마나 오래 들으셨는지, 어머니는 그게 너무 무서워 물어볼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여보,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안 된다. 그날 밤 아버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환자의 눈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외출을 원하신다 하셔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앞을 바라보셨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내 눈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그 방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하지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버지의 입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가장 솔직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항상 따뜻한 건 아닙니다. 병실, 기계음이 이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비어, 비어.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거렸습니다. 저 소리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나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왔어요. 민수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우리는 며칠 전 복도에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시선이었지만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있는지. 다 왔냐? 쉰 목소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응, 다 왔어. 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영수, 민수, 며느리, 사위.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함인지 아니면 용서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가족이란 뭔 줄 아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목이 막혔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믿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을 묘하게 찔렀습니다. 끝까지 믿었다는 말,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삐, 어머니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여보, 여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와 함께 그렇게 가셨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것도. 진짜 이야기는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웃음도 눈물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빈소가 정리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남은 가족들만이 있는 자리.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지연이 조용히 손을 모으는 걸 봤습니다. 민수는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허리를 폈습니다. 각자 다른 자세. 하지만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은 변호사가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집, 토지, 예금. 숫자가 나올 때마다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눈빛들을 봤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눈이 빛나는 그 얼굴들을. 나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습니다. 단 본 유산은. 잠시 멈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조건부 상속으로 한다. 조건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형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상속을 인정한다. 순간 정적?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됩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나도 처음으로 크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변호사는 담담했습니다. 고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줄 이유도 없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법률사무소에 가신 이유를, 유언장을 작성하신 이유를, 조건을 붙이신 이유를.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내신 메시지였습니다. 가족이 되어라. 그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진실은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건 인정 못합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합의 못하면 기부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님이 이런 걸 하실 리가. 그 순간, 맞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게 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가 놓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하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심장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고인께서 직접 남기신 겁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변호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지직, 지지직, 노이즈 섞인 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왜?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빨리 정리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엔 민수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이 더 가져가겠지. 어차피 우리는 뭐가 되냐?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하나하나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재산 계산하던 말, 민수와 싸우던 말,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변호사가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나는 끝까지 믿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방안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운 것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내가 계산했던 것들이 아버지 귀에 다 들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응징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버립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전 재산은 즉시 기부 절차에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되잖아요. 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베.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다 가족인데. 그때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그 한 단어, 그 짧은 말이 모든 걸 잘라냈습니다. 그 말, 지금 할 자격 있어? 정적?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햇빛이 우리의 이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밝음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합의하면 됩니다. 지금 그래, 합의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것들을, 어머니가 허리 굽혀가며 지키신 것들을.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난동이 안 한다. 짧은 한마디.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그 집, 그 땅, 그 돈, 모든 것이 가족의 손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남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챕터 15 늦은 깨달음. 인생에서 가장 아픈 건요. 잃는 게 아니라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그 집. 문은 바뀌어 있었고 마당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화분을 내다 놓았고 빨랫줄에는 낯선 사람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대로였습니다. 저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셨지. 저 마당에서 민수랑 공놀이를 했지. 저 문 앞에서 아버지가 퇴근해 오시면 우리가 달려나갔지.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 집이 나한테 일부러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서 다 같이 밥 먹었는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약속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집이 우리 두 사람을 같은 시간에 불러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때 내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 동생, 함께 자란 내 동생, 돈 때문에 싸우고 멱살을 잡고 남남이라고 했던 내 동생. 한참 뒤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야. 그 한마디, 그 짧은 인정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도 달랐던 게 없었습니다. 공평하게 하자고 따졌고 내가 더 했다고 증명하려 했고 재산 앞에서 형제를 경쟁자로 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왜 그랬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텅 빈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예전의 웃음소리를 지워버리듯이 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집을 더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바라보면 더 아파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늦었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그게 단순한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됩니다. 그건 어떻게든 살면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눈물 흘리신 아버지,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눈 감으신 아버지,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도 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에 계십니다. 집은 팔렸고, 돈은 기부됐고, 자식들은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나한테 전화하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전화하셔서 밥 먹었냐고 물으시고 그걸로 끝입니다. 나는 그 전화가 올 때마다 받습니다. 그리고 매번 생각합니다. 어머니한테 이제라도 잘해야겠다고. 아버지한테 못다한 걸 어머니한테라도. 마이너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무거우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멈추고 싶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한 말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꺼내 보이는 게.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형제간의 재산 때문에 냉랭해진 분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 분들, 아니면 아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잘하세요. 나중에 하려면 늦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는 눈물은요. 아무리 펑펑 울어도 아버지한테 닿지 않습니다. 부끄럽다는 걸 깨달아도 아버지 귀엔 들리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그때 가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돈은요, 없어지면 또 벌 수 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또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요, 한번 금이 가면 그 금을 메우는데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금은 영영 메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민수는요, 지금도 이따금 만납니다. 어색하고 어렵고 오래 있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납니다. 어머니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그래도 형제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언젠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유언이 저한테는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돈이나 집보다 훨씬 큰 가족이 아니라면 줄 이유도 없다.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아니면 문자 한 줄이라도요. 특별한 말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밥 먹었어? 한마디라도. 그게 가족입니다.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 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